시사. 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신형 전략 순항미사일 불화살 331형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공공기관 해킹의 80%가 북한의 공격이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슈퍼선거의 해인 올해 국론 분열을 노리는 사이버 위협이 우려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경선 지역인 뉴햄프셔에서도 여유 있게 승리했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은 전현직 대통령 간의 재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미사일 도발을 짚어보고 대통령과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 수습 상황을 자세히 분석해봅니다. 1월 25일 목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화재 시 국민 행동 요령 안내드립니다.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서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해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합니다. 이상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뉴스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이 어제 또 서해상으로 순항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는데요. 그런데 방금 이에 대한 북한 매체 보도가 나왔어요. 네, 이 북한이 어제 오전 7시쯤에 서해상으로 쏜 이 미사일이 우리군 감시 자산에 포착이 됐었는데요. 합참은 이 지상에서 미사일을 기습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조금 전에 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이번 미사일이 미사일 총국이 개발 중인 신형 전략 순항 미사일인 이 불화살 331형이었다면서 어제 첫 시험 발사를 진행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국가의 안전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면서 자신들 무기 체계의 갱신 과정 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해 국내 공공기관에 자행된 해킹 시도 대부분이 북한 소행으로 밝혀졌다고요? 네, 이 국정원 발표입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해킹 공격 시도는 하루 평균 무려 162만여 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약 80%가 북한발 공격으로 확인이 됐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올해는 특히 연초부터 북한의 위협 수준이 높아지면서 강력한 이 사이버 도발이 우려된다고 국정원은 전했는데요. 특히 최근 북한 내부에 해킹 인프라가 강화되는 동향들이 좀 포착되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 우리의 금융 혹은 에너지 기반 시설이나 대민 행정 서비스 같은 것을 마비시켜서 사회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대비가 필요하다. 국정원이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추위 소식을 며칠째 전해드리고 있어요. 이번 추위 언제 끝날까요? 네, 정말 저도 전해드리면서도 힘들고 저도 추위를 견디기가 정말 힘든데요. 네. 오늘까지만 좀 참으시면 다행히도 내일부터는 날이 풀린다고 합니다. 오늘 춥습니다. 이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제천 영하 14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엔 여전히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좀 올라가면서 이번 추위가 조금은 좀 누그러지겠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이 0도, 이 전국이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눈 때문에 비행기가 결항되는 제주에선 항공기가 대부분 정상 운행되고 있다고요? 네, 이 호남과 제주 일대에서는 눈이 며칠째 내려서 특히 제주는 눈 때문에 계속해서 비행기가 결항이 됐었죠. 어제 비로소 이 제주공항 셧다운이 해제가 돼서 항공기가 지금은 거의 정상 운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출발하시기 전에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드디어 내일은 추위가 좀 한층 누그러지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추위가 누그러져서 모처럼 이 불금 계획하셔도 좋겠습니다. 누그러진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야외 활동 계획도 세우셔도 좋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가방 수수 논란에 관해서 직접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일부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어요. 네, 일부 언론 보도 내용인데요. 빠르면 이달 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일부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게 된다면 방송사 대담 형식이 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당과 대통령실 간 갈등은 일단 봉합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 가능성 부인했다고요? 네, 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이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 요구에 대해선 들은 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김 비대위원의 사퇴가 이번 사태의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선 지난번에 했던 말 그대로라고 좀 말을 아끼면서 이 생각에 변화가 없다는 뜻을 재차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해병 2사단을 찾아서 이제 장병들을 만났다는데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이 장병들을 만난 자리에서 귀한 청춘을 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바치고 있음을 잊지 않겠다면서 처우 개선을 약속을 좀 했습니다. 민주당은 총선 첫 국방 공약으로 당직 근무비 인상과 예비군 동원 훈련 기간 1년 단축 등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네, 제3지대에선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양향자 대표의 한국의 희망이 합당하기로 했죠? 네, 합당을 어제 좀 선언을 했습니다. 제3지대 세력의 첫 합당인데요. 합당명은 개혁신당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3명의 의원이 주축인 미래대연합과 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중심인 새로운 미래도 다음 달 초까지는 당을 좀 합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합당을 마친 뒤에 이 제3지대가 바라고 있는 이른바 빅텐트가 좀 성사가 될 수 있을지 제3지대 성공 여부를 가를 이 중요한 시점이 점차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1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데 쟁점은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에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할지 여부입니다. 여야가 막판 협상을 벌이죠? 네, 계속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견을 좀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본회의가 열리는 막판까지도 지금 좀 협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 유예하자 이런 개정안입니다. 국민의힘은 현장에서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과를 시키자 이런 입장이고 민주당은 이렇게 되면 최소한의 산업안전이 확보가 안 된다면서 개정안 통과를 하려면 산업안전보건청이 먼저 좀 설치가 돼야 한다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 전까지 좀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또 오늘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서 재표결 진행하자고 하고 있는데 오늘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사실상 좀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이 쌍특검 법안은 지금 국회 구성상 재표결을 하게 되면 이 부결이 돼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총선 전에 이번 이슈들을 좀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서 좀 재표결을 해서 법안을 폐기 수순으로 가려고 하고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이 재표결을 미뤄서 이걸로 계속 쟁점화 좀 이슈화하려는 것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라면서 좀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어서 오늘 재표결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데 드는 비용이 전통시장 기준으로 약 28만 원 정도가 될 것 같다고 해요. 만만치 않은 가격이네요. 네, 이 좀 물가가 좀 많이 올라서 특히 좀 너무 많이 올라서 비용으로 치면 역대 최고로 집계가 됐습니다. 가격 조사 기관인 한국물가정보에서 전통시장과 이 대형마트의 설 제수용품 비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품목 가격들이 1년 전보다 좀 많이 올랐습니다. 전통시장을 기준으로 좀 보면 4인 기준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이 28만 1,500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9% 올라서 말씀드린 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대형마트 구매 비용을 보니까 38만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전통시장보다 약 35% 정도 더 비쌌습니다. 이번엔 미국 대선 얘기 좀 해볼게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두 번째 경선 뉴햄프셔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1위를 차지했어요. 네, 또다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를 했습니다. 10%포인트가 넘는 득표차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이겼습니다.
공화당 투표자 74%의 좀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무당층 득표에서 선전을 했던 이 헤일리 후보를 좀 비교적 쉽게 좀 따돌렸습니다. 경제와 이민 문제를 중시하는 보수층의 압도적인 지지가 이 트럼프를 선택했다라는 이 분석인데요. 지난주 아이오와에서 공화당 경선 사상 유례 없는 초반 2연승을 달성을 하면서 트럼프 대세론, 이른바 트럼프 대세론이 좀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초반에 트럼프 대세론이 굳어지면은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 리턴 매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어제 이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개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좀 성명을 내고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되는 게 이제 좀 분명하다면서 이보다 더 큰 위험은 없다. 이렇게 사실상 선전포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참모 2명을 자신의 선거운동 캠프로 좀 일찌감치 보내기로 했다는 보도까지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 이 또 한 번 세계의 대결이 펼쳐질 것이 지금 좀 확실시되는 가운데 그 결과 오는 11월 5일에 가려지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은 한 판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부산에서 세입자 약 230명에게 전세금 180억 원을 돌려주지 않아서 재판에 넘겨진 전세 사기범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 이 검찰이 13년을 구형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례적으로 이보다 2년 더 많은 1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재산뿐만 아니라 인생까지 앗아가는 나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세 제도나 또 금융 시스템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신의 탐욕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 탐욕은 타인의 고통 앞에서 즉시 멈춰야 한다. 이렇게 판결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고가 또 화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판결을 내린 판사가 법정에서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직접 말을 했다고요? 네,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인데요. 이런 메시지를 전한 판사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박주영 판사입니다. 박 판사는 법정에서 40개가 넘는 탄원서를 모두 요약해서 하나씩 전부 읽었습니다. 부모님이 어렵게 모은 돈으로 사기를 당해서 말도 못하고 있는 딸의 사연, 또 이번 사건으로 상간례 전날에 파혼을 당한 사람까지 안타까운 사연을 모두 읽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박 판사는 세상에 책임을 져야 하는 기성세대로서 피해자들에게 드리는 당부의 말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록과 탄원서에서 읽은 바에 의하면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하고 아름다운 청년들입니다. 빛과 어둠이 교차하듯 이 암흑 같은 시절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부디 스스로를 아끼고 또 아껴서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박 판사가 이걸 직접 읽으니까 피해자들이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지금 전국에서 이런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판결처럼 모쪼록 피해자들이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판결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부산지법 박주영 판사 얘기로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3분입니다. 출근길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춥습니다. 현재 한파특보 서울을 포함한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에 발효 중이고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또 떨어져 있습니다. 내일 낮부터 추위가 풀립니다. 그 전까지는 매우 추울 것으로 예보가 돼 있고요. 기온이 그래도 조금씩은 오름세를 띠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권 해안과 제주에는 강풍특보까지 내려져 있는데 오늘까지 전국 대부분 바람도 강하기 때문에 체감 온도가 더 낮겠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0도, 어제와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3, 4도가량은 높겠습니다. 세종, 광주가 1, 2도, 부산 6도 등 전국이 어제보단 기온이 높겠지만 여전히 낮 동안에 춥고 내일 낮에는 이제 서울이 영상권으로 진입하면서 영상 3도 등 전국 대부분 내일 낮부터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울릉도, 독도는 대설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또 지금 오전까지는 제주에 비나 눈 예보가 좀 더 들어있고요. 밤부터 내일 아침에 제주 산지에 눈이 좀 더 오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9.6도입니다. 출근길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은 KBS 교통정보센터의 서휘영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위 교통량 내는 가운데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진남터널을 가기 전 소형 화물차 추돌 사고 나서요. 현재 갓길에서 처리 중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부평 부근에 발생한 사고는 처리가 완료됐지만 아직 여파 남아서 인천 영업소부터 부평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일직에서 금천까지 속도 더디고요.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방향 남한산부터 5km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금토분기점에서 반포까지 11km 밀리고요. 부산 쪽은 신갈에서 수원까지 지체입니다. 충청권에서는 천안 분기점 부근 3, 4차로에 장애물이 있어서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서창에서 월곡 분기점까지 속도 더디고요. 둔대 분기점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승용차 처리하면서 반월터널부터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갈등을 빚은 뒤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만나면서 수습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이후에 발언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상황 관리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입 호준석 대변인과 함께 여권 상황 자세히 짚어봅니다. 호 대변인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네. 호준석 대변인께서는 YTN 앵커로 오랫동안 활약하면서 시청자들에게 매우 낯익은 얼굴입니다. 정치인으로 깜짝 변신하게 된 계기 무엇입니까? 네, 우선 국민의 방송 KBS에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전종철 앵커님은 제가 언론계 때부터 좋아하던 분이고 또 학교 선배이고 그래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그 총선이 역대급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총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정상 글로벌 톱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이 정도에서 이제 주저앉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생각을 하고요. 정치가 교체돼야 한다. 정치가 지금 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느냐. 80년대 낡은 이념, 세계관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세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선과 오만과 이제는 특권 넘어서 부패하기까지 한 이 세력들이 퇴출돼야 퇴장해야 비로소 거기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 합리화 상식의 정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에 그런 공적인 영역, 그런 공적인 역할에 조금이라도 좀 봉사하고 싶다라는 그런 진심으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정치권에 들어오셨는데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대변인으로 이제 선임이 됐어요. 네, 네.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는지 어떻게 한 위원장 대변인 자리를 맡게 됐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그 본 적도 없고 통화해 본 적도 없는 사이였고 아마 주위에 추천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저는 뭐 대화를 많이 깊이 나누진 않았지만 뭔가 약간 이심전심 마음으로 신뢰하는 그런 그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제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어떤 객관성은 유지하는 관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네. 바로 옆에서 지켜본 한동훈 위원장 어떤 사람입니까? 인물평을 해주세요. 네, 객관적으로. 조금, 네,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건강하게 정중하다.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다. 그 네. 모임이 뭐 10명 모임이건 아니면 뭐 1000명 모임이건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게 저는 이제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사람에 대한 배려는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쉽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꾸밀 수 있거나 네.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제가 생각했었던 기대했었던 것보다 더 좋은 이제 그런 신호를 받고 있고요. 자신만만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멘탈이 강인하다. 그런 점도 저는 이번 총선의 청춘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전 같은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더 준비가 잘 돼 있더라고요. 법조인이고 검찰 출신으로 계속 이제 그쪽 영역에 있었고 그다음에 법무장관 한 것인데 전반적인 영역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고 미래에 대해서 어떤 자신의 시각이 있구나. 준비를 좀 많이 해왔구나라는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네. 지난 주말부터 주초 사이에 여권은 정말 긴박하게 돌아갔어요. 네, 네. 이철규 의원은 공천 얘기하다 소통상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여하튼 이른바 사퇴 요구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네, 저도 이제 언론계 생활을 30년 했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은 생물이라고 하는데 생물 중에서도 거의 산낙지급입니다. 막 꿈틀거리고 어떻게 튈지 모릅니다. 이런 일은 산낙지. 예, 네. 이런 일은 사실 뭐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꼭 나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서 얼마나 이것을 잘 갈등을 조정하고 수습하느냐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됐고 없었던 것보다 더 나은 일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처음에는 놀라긴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거나 아니면 굉장히 나쁜 일이라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정 최고 책임자 간에 갈등이 노출된 것도 이제 처음에 놀라웠는데 네네. 이틀 만에 또 갈등이 수습 국면에 들어간 것도 어떻게 보면 좀 극적이었어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양측의 국가를 위한 그리고 선민후사라는 이런 그 진심이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수습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잘 봉합했다 이런 것을 넘어서 이번 총선 정말 중요하고 갈등과 이견이 있고 또 갈등과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싸울 때도 있는 것이고 친구 사이에도 갈라질 때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 바닥에 흐르는 공감대, 어떤 공통의 인식, 또 절박함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인데 저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그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사이에 있었던 개인적인 신뢰 관계 이것도 결국은 굉장히 중요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지금 최근의 과정에서 가까이서 지켜보셨을 텐데요. 네네. 갈등 노출과 봉합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또 측근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이제 말씀해 주시면 더 좋고요. 이 자리 빌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네, 그게 이제 막 시끄러워지고 그 다음 날 그 지난 월요일이었죠. 아침 회의가 9시에 비대위 회의가 있고 8시 한 30분쯤에 이제 비대위원들하고 주요 당직자들이 모여서 간담회 같은 거 이제 하거든요, 늘.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한동훈 위원장의 모습이 관심이었죠. 사실 그날 아침에 국회에 들어올 때 기자들이 먼저 이제 일문일답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회의장 들어왔는데 그냥 센 척하는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멘탈이 굉장히 좋구나 한동훈 위원장이 그 전혀 내색하지 않고 평소처럼 대화를 활기차게 쾌활하게 이어가면서 굉장히 여러 분야 여러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리더에게는 굉장한 미덕이 아닌가 그런 그 모습을 그날 봤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지장 없이 전혀 영향받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회의 때는 당연히 그렇고 회의 때는 기자들이 다 이제 보고 있으니까 그 네네. 전에 이제 그 비공개로 모여 있을 때도 사실 이제 그 참석자들도 다 관심이었거든요.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고 어떤 표정일까. 그 얘기를 꺼내지는 아무도 않았지만 그런데 이제 평소와 다름없이 그런 똑같은 분위기가 유지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안도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등 수습의 첫 단추는 이제 꿰다고 보고 네.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할지 상황 관리 어떻게 할지 여부인 것 같아요. 네. 핵심은 김건희 여사 문제 어떻게 대응할지 정리할지 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한 위원장께서는 몰카 공작이다 정치 공작이다 이런 전제는 확실히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 눈높이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엔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하면 이미 말씀드렸다 하고 이제 말씀을 좀 아끼세요. 네. 네. 한 위원장 입장이 뭔지 한번 다시 짤막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말에 저희 그 동네에 있는 그 시장에 가서 이제 상인들 만나 뵀는데 두 가지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걸 왜 사과하냐. 그렇게 되면 그 어떻게 뭘 잘못했는데 사과하란 말이냐. 나 이제 국민의힘 지지 안 한다라고 정말 좀 화를 내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근데 또 반대편에는 그래도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고 국민들에게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마음이 모두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당을 지지하는 또 지지하지 않는 분들의 마음 속에도 이 두 가지는 다 이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쪽을 좀 더 보느냐 비중의 문제이기도 하고 시각 어느 쪽 측면을 보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미 언급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과 또는 여권 내부에서도 어느 쪽을 좀 더 볼 것이냐에 대한 그런 그 이견이 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이 다 국민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네. 그래서 이제 그 자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겠다라는 것이 견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스탠스를 이제 견제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관련해서 윤 대통령께서 방송사 대담이든 어떤 형식으로 하든 간에 네. 여기에 대한 설명 혹은 입장 표명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 특히 이제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 유력 일간지에서도 칼럼으로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더군요. 이 문제가 어쨌건 함정 몰카인데 그것도 이제 친북 인사인 것으로 그동안의 그 배경들을 쭉 보면 점점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친북 인사의 함정 공작에 놀아나서야 되겠느냐. 김건희 여사께서 하신 것과는 별개로 이제 이런 목소리들이 조금씩 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상을 알게 될수록. 네.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상을 좀 더 소상하게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 우려를 해소하는 제일 근본적인 해법은 제도라고 봅니다.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바뀌어야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제도는 우리 국민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특별감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2부속실이 있습니다. 다 야당도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아마 이제 KBS 대담을 검토하고 계시다는 보도가 오늘 그 또 유력 언론에서 나왔는데 어떤 형식으로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또 알리시고 그다음에 이런 제도 개선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좀 풀어주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 논란에 유권자 10명 가운데 7명은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네네. 이 조사는 YTN 의뢰로 엠브레인 퍼블릭이 2024년 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많이 기다리셨어요. 이 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여권 지지하시는 분들의 그 여론은 제가 이제 좀 전에 제가 직접 현장에서 들은 것과 일치하고요. 네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여권 지지하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도에 계신 그렇죠. 분도 계시고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통령과 또 여당은 그분들 모두를 포괄하는 그분들 다 품어야 되는 대통령이고 또 여당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목소리를 경청을 해야 되고요. 그분들의 우려를 어떻게 풀어드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고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와중에 김경률 비대위원 거취 문제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김 비대위원은 본인이 과하다고 인정한 발언에 대해서 이미 사과를 했고 네. 다만 이제 김건희 여사 사과를 요구한 입장은 이제 변함이 없다는 취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발언에 책임져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고 출마하려면 비대위원직은 사퇴해야 한다 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관련 질문에 들은 바 없다 이렇게 일축을 하고 있고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김경률 비대위원 사실 저도 이제 이번에 개인적으로는 처음 이제 알게 됐는데 밖에서 보던 이미지에 비해서 훨씬 더 겸손하고 되게 부드러운 분입니다. 네. 이게 발언할 때는 이제 강한 발언이 나오는데 사석에서는 굉장히 이제 부드럽고 겸손하고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 출마를 위해서 사퇴한다면 박은식 비대위원하고 구자룡 비대위원도 또 있습니다. 그럼 3명이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비대위를 어떻게 보면 뭐 다시 꾸려야 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게 있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항상 다양한 목소리를 자유롭게 개진하는 것이 민주적인 정당이고 그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역할이다라는 걸 강조하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런 역할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듣는 목소리. 그래서 본인의 의견 플러스 그런 목소리를 내가 좀 대변해서 다양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사명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에서 그런 이제 건강한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비대위 자체로만 보면 그 역할을 대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는 또 가능성의 예술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들 고려해서 예컨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런 대안 그런 것이 뭐 전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조금 더 지켜봐 주십시오. 네. 지금 이제 다양한 목소리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뭐 중도층 표심 흡수라든지 네. 이른바 이제 86 운동권 세력 청산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김경률 비대위원이 할 거라고 이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기대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오늘 그 아침에 제가 한 신문 칼럼을 읽고 왔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은 이번 대선에도 그냥 공학적으로 봐도 굉장히 큰 공신입니다. 조국 사태 때부터 가장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서
그 진영에 견고하던 진영에 균열을 일으켰고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도 가장 먼저 공론화했었던 분이고 그래서 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단독으로 만찬을 할 정도로 그 역할에 대해서 평가를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진영을 넘어왔죠. 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마포을은 여기는 사실 그 전날까지도 저도 마포을은 어떻게 하냐. 여기는 정말 나가겠다는 사람조차 너무 험지인데 그랬었는데 이제 본인이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용기 있게 결단을 한 것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 좀 평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치 양지에 갑자기 전략 공천으로 꽂는 것처럼 이렇게 한 것은 좀 본질이 갑자기 이제 호도된 오인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들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전략 공천인데 또 이제 정치권에서는 계속 그 미묘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룰을 발표를 했는데 3번 이상 연속패한 지역구 등이 전략 공천 지역으로 이제 선정이 됐어요. 네, 네. 근데 거기 이제 서울 마포을, 인천 계양을 여기가 또 포함이 됩니다. 네, 네. 여기가 김경률, 원희룡 두 사람을 전략 공천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이런 주장도 또 나와요. 네. 이런 주장 어떻게 보세요? 그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 그 규정이 당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원래 당규의 규정이 반복적인 국회의원 선거 패배로 당세가 현저히 약화된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번 공관위의 결정은 세부적인 결정은 이걸 더 사실은 강화한 겁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인 패배라는 것은 조금 애매하거든요. 네. 두 번만 져서도 8년을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만 져도 어떻게 보면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걸 더 강화한 겁니다. 3번 연속으로 졌다면 구체적으로 3번이라고. 3번이면 12년 동안을 졌다는 얘기거든요. 거의 이제 굉장히 어려운 좀 더 이제 요건을 강화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앞에 히스토리를 모르고 요 부분만 들으면 마치 김경률, 원희룡 때문에 만든 것처럼 이제 오인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 어제 청년 간담회에서 청년들에게 미안하다. 네. 청년을 돕는 정치 하겠다 했습니다. 청년을 돕는 정치 뭡니까? 저희 비대위원 중에 21세 윤도현 청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설에서 자라나서 자립을 했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청년들을 이제 돕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아마 역대 집권여당의 지도부 가운데 최연소겠죠. 21살인데 회의 때마다 청년들 특히 이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 대한 발언을 많이 하고 그 정책적인 대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진심과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이 비대위가 과거처럼 정치인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에 그리고 각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것이 이제 정책적으로 구현되고 네. 이런 모습들 보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 윤도현 위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에 한 번은 4월 10일 이전과 이후에 청년들 특히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 대한 정책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다라는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말잔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언론인 생활 그만둔 뒤에 최근에 청년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네네. 지역에서도 만나고 그다음에 젊은 기자들도 만나는데 저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이 청년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된다라는 확신이 더 생겼습니다. 반듯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유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 청년들 잘 도와주겠다는 진심이 있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국민의힘이 앞으로 해나갈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명 또는 친문의원 지역구에 자객 공천을 한다는 등 이제 민주당도 공천 둘러싸고 시끄럽습니다. 공천을 둘러싼 민주당 상황 어떻게 평가하세요? 민주당에 지금 영입되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거의 매주 대규모로 이렇게 영입이 되고 다양한 또 젊은 분들이 많이 합류하고 또 그중에 험지에 나가겠다고 자원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 왜 영입이 잘 안 되고 있을까? 저는 합리화 상식이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를 위해서 혐의가 중한데도 방탄에만 몰두하고 반대하면 거의 쫓아내다시피 해서 나가게 만들고 이런 정당의 합리화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합류하기를 주저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천도 과연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으로 갈 것인가. 지금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고 저는 이것은 상대당이니까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의 큰 파트너이고 한 맥이기 때문에 잘 돼야 되고 국민들이 눈높이 맞아야 되는데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 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화재 현장 방문을
일종 화해쇼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짧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정말 비극적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데 상인들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대통령이 직접 바로 오시고 또 여당 대표가 바로 오시고 함께 두 분이 대책을 논의하고 대책을 약속하고 이것보다 더 위안이 되는 장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사진 찍으러 갔다라고 비판을 한다는데 사진을 대통령 셀카 찍으셨습니까? 언론인들이 오셔서 중요한 현장이니까 사진을 찍은 것이고 1층만 왔다 갔다고 또 비판을 한다는데 2층까지는 사람이 많아서 올라갈 수도 없는 현장이었고 대표자들 다 1층에 와 계셨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그런 상황이었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리필스테이션 알뱅상점에서 매니저이자 캠페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김하은입니다. 큰 쓰레기통에 남은 음료, 빨대, 컵홀더 이런 것들이 마구잡이로 버려져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재활용에 기대는 게 아니라 애초에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제로웨이스트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다 보니 이렇게 이 분야에서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자기 용기를 준비하고 직접 담고 무게를 재는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게 막상 한번 해보면 별거 아니구나, 되게 쉽게 쓰레기를 줄일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용해보면 느낄 수 있거든요. 현대사회에서 애초에 쓰레기가 아예 안 나오는 삶은 불가능해요. 모든 걸 다 내가 생산하는 삶을 살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계속 의식하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방에 텀블러와 손수건을 챙기고 비닐봉투를 거절하고 액체 제품을 고체 제품으로 바꿔보고 그래도 써야 하는 액체 제품은 이런 리필 스테이션을 이용해보고 하나하나씩 쉬운 것부터 시작하다 보면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완벽해야 된다는 강박을 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9.5도, 체감 온도는 영하 13.7도입니다. 오늘도 춥습니다. 목도리, 장갑, 핫팩 다 챙기셔서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 내륙, 경북 내륙에 한파특보 내려져 있고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풀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꽤 춥겠고요. 다만 기온이 조금씩 오름세를 띠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은 한파특보가 먼저 해제될 수 있고 경보가 주의보로 한 단계 낮춰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전라권 해안과 제주에는 강풍특보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까지 전국 대부분 바람도 강합니다. 체감 온도는 당연히 더 내려앉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이 0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단 그래도 3, 4도 높은데 여전히 춥겠고요. 세종, 광주 1, 2도, 강릉, 대구 3, 4도, 부산 6도 등으로 대부분 어제보다는 3, 4도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낮에는 서울이 영상 3도까지 회복이 됩니다. 전국 대부분 내일 낮부터는 낮
낮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울릉도 독도는 대설주의보가 아직 남아 있고요. 오늘 제주에는 오전까지 비나 눈이,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에 제주 산지에 눈이 좀 더 내리겠습니다. 동해안은 대기가 많이 메말라 있거든요. 불씨 관리 잘 해주시고요. 다른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영하 9.5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공천을 둘러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친명과 비명 간 공천 갈등 속에 이른바 자객 출마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관련한 민주당 내부 상황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 이렇게 직접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추운 날씨에 또 일터로 향하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 네, 힘내시라는 응원의 말씀 드립니다. 네. 양이원영 의원님은 경기 광명을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비명계인 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이제 현역으로 있는 지역이고요. 이곳 택한 배경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1년이 좀 넘었는데요. 여기에 가게 된 이유가 제 정치적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그 법과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사회적인 힘을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보면 어디서 태어났냐, 뭐 학교를 어디서 다녔냐 이렇게 연고를 찾으시는데 저는 제 정치적 연고를 찾아간 겁니다. 광명이라는 도시가 탄소 중립 도시로 상을 17개나 받았어요. 그렇군요. 네네. 모범 도시로 지금 알려져 있고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은데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기후의병 제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한 1,000명, 1,300명 정도였는데 지금 6,000명이 넘어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염원하는, 그래서 그런 관련한 어떤 행동 실천을 하면서 포인트를 받고 그걸 더 늘려나가는 이런 시민들이 굉장히 많고요. 뭐 생협이나 뭐 햇빛발전 협동조합이나 마을 공동체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한, 그래서 제가 시민사회 운동을 하면서 또 국회에서 가져왔던 정치적 사명을 그 시민들과 당원들과 함께 이뤄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였죠. 근데 가서 보니까 당원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으시더라고요. 왜요? 시민들도 그렇고. 근데 기존의 정치인에 대한 실망과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리고 그러면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기존 정치인 분께서 이제 정확하게 입장을 내진 않으시지만 이제 가결한 것으로 이제 당원들을 많이 보고 있고, 저희 그 경기도 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한 78%로 당대표가 되신 거잖아요. 근데 경기도는 80에서 90%가 넘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이제 기존 정치인에 대한 이제 분노와 실망, 뭐 그리고 지방 선거 때에 어떻게 보면 공천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천에 가까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으켜진 것, 이런 것들을 때문에 시민들과 당원들의 얘기를 제가 듣느라고 굉장히 바빴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친명이니 이런 얘기가 된 거지, 처음부터 뭐 제가 그걸 의도하고 간 건 아니었고 처음에는 잘 몰랐죠. 잘 드러나 있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제 정치적 의제로 어쨌든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 정치인으로 제 지역구를 찾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체포동의안 말씀하셨는데 네. 하여튼 밖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현역 의원에 대해서 이제 비난이랄까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뭐 국민의힘에 있어서도 이상하지 않은 정치인 뭐 그런 표현도 있었고요. 지역 토착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체포동의안 요 부분에서는 어떤 지적을 또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이 말로써 친명 비명을 확실히 가르면서 친명 마케팅을 한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민들과 당원들의 목소리를 제가 전달을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걸 알았던 게 아니었고, 그러니까 당원이나 시민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수식어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게 전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어떤 정책이나 어떤 것을 선택을 하죠. 판단을 하고 선택하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전 정치적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분은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는 최소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더 이제 시민들이나 당원들께서 화가 좀 나 있으신 거고 그 말씀을 제가 공개적으로 전달한 거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한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치적 입장이 있을 거고 그걸 떳떳하게 말씀을 하시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당원들과 시민들에게 선택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공정한 경쟁을 하자고 제가 제안을 드린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입장을 얘기하시는 게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말씀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마 선언하시기 전에 당 지도부 조금 의논을 하셨나요?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 건 없었고요. 네네네. 자, 그럼 제가 이제 다른 비슷할 수도 있는데 다른 사례 하나 좀 언급을 해볼게요. 네. 이제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네. 서울 서대문갑 불출마 선언 하루 만에 이제 성남 중원 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남은 이재명 대표의 심장이다. 성남을 지키는 건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이다. 또 현역 민주당 의원을 향해선 민주당의 배신과 분열의 상처를 주고 민주당의 기본 정체성조차 의심하게 한다면서 역시 이 경우에도 이제 친명 비명 구도가 객관적으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거든요. 결국 본인이 친명 게임을 강조하는 게 경선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정치적 입장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어떤 정당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입장들도 다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공정한 경쟁을 하려면 각자가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걸 당원과 시민들로부터 선택받는 과정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현재 저희 야당 민주당 제1야당의 민주당의 정치적 사명은 지금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숱하게 저희가 들어왔던 비판 180석 가지고 뭐 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혁 정당이 숙명인 정당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근데 그 개혁의 의제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뭘 좀 하려고 하다 보면 꼭 이렇게 내부에서 발목 잡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의 근거는 대부분 정무적 판단이었어요. 네. 또는 보수일간지가 비난하거나 비판을 하면 또 이렇게 물러서요. 그러면서 사실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다라고 비판을 저희가 많이 받죠. 물론 저희가 조금씩 진전해 오긴 했지만 저희 당원들이 보거나 아니면 개혁적인 시민들이 보기에는 아직 한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럴 때 민주당이 어떤 정치인으로 채워져야 되는가 그걸 저희가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공정하게 경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수진 의원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정체성을 의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윤영찬 의원은 자신의 이력을 얘기하더라고요. 네. 김대중 총재 담당 기자. 네.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을 곁에서 지켜봤고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으로 문재인 정부와 함께한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이다. 그런데 이 의원이 민주당의 역사 정신을 얼마나 아시고 얼마나 함께 하셨는지 되묻고 싶다. 뭐 다른 목소리 냈다는 이유로 배척받는 거 부당하다 이런 취지로 보이거든요. 이건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런 토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저희 지역에 있는 양기대 의원님께서 그런 입장을 좀 내주시기 바라요. 나는 민주당을 위해서 그리고 정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다. 그런데 그렇지 또 그런 행동 과정에서 비판받을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저는 자유롭게 토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윤영찬 의원님께는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탄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데 있어서 지금 우리 제1야당인 민주당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78%의 지지를 받은 당대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현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화려한 전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저는 이제 4년차 된 민주당의 국회의원이고 그러니까 뭐 과거에 열심히 잘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 그럴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어떤 입장이고 어떤 행동을 하냐 그걸로 전 선택받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한 가지 사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민주당 탈당한 조홍천 의원은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수박들 나가라 그래서 나가니까 조금 덜한 멜론 나가라, 친문 나가라, 이해찬계 나가라, 목숨 걸고 이재명 사수할 우리 빼고 다 가짜다 나가라. 그래서 이제 조홍천 의원 얘기는 임계점 가고 있고 공천 불신이 매우 높다. 이 말은 어떻게 보세요? 네. 나가라고 한 사람들이 있나요? 그렇게 느꼈나 봐요. 네, 네. 어쨌든 같이 해보자고 마지막까지 얘기했고 그리고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가슴에 담고 있는 언어가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어쨌든 최대한 정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통합하고 함께 가고 했던 그런 걸음이 있었거든요. 네. 그걸 민주당에서는 계속 유지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렇게 요구를 했고 어쨌든 분열은 내부에서 활발한 토론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정과 존중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걸 못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 당대표의 어떻게 보면 사퇴를 요구하신 분들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짚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지. 누구 자꾸 나가라 그렇게 말한 거는 아니다. 스스로의 그 생각 아니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 토론들이 그러니까 왜 그럼 이재명 대표를 사퇴하라고 했는지 자꾸 비대위를 하자고 얘기하고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는 건지 그러면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고 난 다음에 비어 있는 거에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총선을 치를 수 있는 건지 당원들이 그 열망을 어떻게 받아낼 건지 이런 그림을 제시를 해야 돼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체포동의안 가결된 다음에 의총을 하면서 분노한 목소리 중에 하나가 그럼 가결하신 분들 비전을 제시하시라. 그럼 이재명 대표 없이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지금. 총선을 어떻게 하고 지금 윤석열 정권 이 무도한 정권을 어떻게 심판하자는 얘기냐. 그거를 얘기를 하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얘기를 못 하세요. 그냥 오직 이재명 대표 사퇴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정상적인 토론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사퇴 안 하면 우리 나간다. 사퇴를 조건으로 얘기를 하시니 그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다른 안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뭐 개파 간 자리 나눠 먹기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천이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얘기하는 시스템 공천 형식으로 당원들에 의해서 시민들에 의해서 그 후보는 선택받는 거다. 그게 저희 전통적인 자랑스러운 시스템 공천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임혁백 공천관리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까지 나서서 이제 자제 요청했는데 멸시의 언어, 폭력적 언어 사용하면 당이 분열될 수 있다. 인신공격과 비방 엄격히 조치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네.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세요? 그 비방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정치적 토론은 저는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여기서 최근에 좀 문제가 되고 이렇게 반발이 있고 이런 게 그 이전하고 비교해서 그 이전에는 주로 이제 비례대표 하던 분이나 이렇게 이런 분들이 출마를 하려는 지역이 대부분 이제 상대당 현역 의원이 있는 데를 많이 갔거든요. 근데 유독 좀 지금 그 자기당 현역 의원 있는 데가 좀 많아서 그런데 반면에 경쟁도 못하냐 이런 이제 하소연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180석을 얻은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의석수가 많으면 당연히 그 뭐 여당과의 경쟁도 있겠지만 저희 당내에서의 경쟁이 있는 거죠. 누가 더 민주당스러운 사람으로 정치인이고 민주당의 현재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운명과 같은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의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고
그리고 제1야당으로서의 강력하고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민생 경제를 살려낼 그런 정치인이 누군지를 당내에서도 경쟁을 해야죠. 네. 지금 요즘에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경쟁을 하는데 정치인들은 한번 깃발 꽂으면 그냥 간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당내도 경쟁하고 다른 당하고도 경쟁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당원들과 시민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자유로운 토론이 좀 보장됐으면 좋겠어요. 계속 숨지 말고 자신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다수 출마자들의 이제 후원회장을 맡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옛날에 이낙연 전 대표는 뭐 30몇 명 맡았다는 것도 있긴 있었는데 그게 대표와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역시 개파 줄 세우기나 나아가 개파 갈등 확산시킬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자세히 그 내용은 보지를 못해서 네네. 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마 정청래 의원이 지금 수석 그러니까 최고위원 중에서는 가장 지지를 많이 받는 의원이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 요청을 출판기념회나 아니면 이런 데에서 그 힘을 받고 싶어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고 정청래 의원은 나름대로 자신의 기준과 판단으로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현주 전 의원에게 옛날에 이제 민주당도 있었죠. 복당 네.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당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전 의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왜 이현주 전 의원에게 손을 내밀었을까요?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었지만 탈당을 하셨는데 지금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한 판단과 비판의 각을 세우는 분 중에 한 분이시죠. 네, 그래서 그 역할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저희의 사명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기 때문에 그 큰 뜻에 함께하실 분은 저는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현주 전 의원이 한때 지역구 의원 지냈던 곳이 광명입니다. 네, 네. 고향은 또 부산으로 알고 있어요. 네. 당 대표가 직접 영입을 시도할 정도면 특정적 출마와 결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게 이제 합리적인 생각인데 그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 당에서는 지금 인재 영입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현주 의원님처럼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최대한 많이 이렇게 영입하고 해서 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자원들을 적절하게 잘 배분하는 것이 당 지도부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광명에 와서 들은 얘기가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이제 기존 양기대 의원님에 대한 이제 분노였고 또 하나는 이현주 의원님이 어쨌든 탈당을 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재선까지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상처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현주 의원님이 복당을 하시게 되면 그때 그 상처를 준 저희 당의 당원이나 시민들에 대해서 사과 한 말씀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디에 이번 총선에서 이제 그 헌신하시면서 일을 하게 될 거는 이제 당 지도부하고 잘 얘기하시겠죠. 그래서 저희 당의 중요한 또 인재로 들어오시는 거니까 그 자원이 잘 배분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볼게요. 국민의힘 공천 상황 이제 보겠는데요. 3번 연달아 패한 지역구 전략 공천 지역으로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서울 마포을이 들어가고 인천 계양을이 또 포함이 됩니다. 뭐 김경률 비대위원,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 의사 밝힌 곳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 김경률 비대위원을 그래서 전략 공천을 하겠다는 얘기인가 보죠? 그거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거기에 출마하고 싶다는 그러니까 당내 어떤 경선 절차는 남아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스템 공천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시던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특정 후보를 당대표가 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경률 비대위원을 마치 자신의 그 또 다른 사람인 것처럼 뭐 아바타 뭐 이런 것처럼 사실 그렇게 밀어준 거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경솔한 행동이었다 생각하고 그것이 과연 국민의힘에서 보이는 시스템 공천이냐 그 사천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저희가 보기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의중이 반영된 공천 뭐 검사들의 검액관 공천 아니면 용액관, 윤핵관 공천이 아니냐 이런 비난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적 공천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번에 어쨌든 이런 상황들을 쭉 보면서 어떻게 대통령실이 당무 개입을 이토록 노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밝혔잖아요. 사퇴를 요구했지만 자기가 거부했다. 그 말은 대통령실이 개입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당무에 대해서. 전 이건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 만민 앞에 법이 평등하다고 말씀하시는 검사 출신의 이 정치인들 대통령께서 이토록 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갈 수 있을지 이건 정말 법무시 국민무시의 도가 좀 정도가 지나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막 드리려는 질문을 대답을 해 주셔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쌍특검 이제 재표결과 관련해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대응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결국 오늘 처리는 어렵다고 보세요? 글쎄요. 그건 오늘 10시 반에 저희 의총이 있으니까요. 그때 얘기를 좀 들어볼 생각이고요. 저는 그 질문을 사실 기다렸는데 넘어가셔갖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건 네. 그 검사 출신의 이 정치인들의 그 불공정과 몰상식이 저는 도를 넘었다고 생각하는 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태도에서 좀 보여집니다. 그럼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시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말씀 한마디가 없으신지도 그렇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니 이게 국민이 우려한다 정도로 그칠 문제입니까? 사실 같은 기준으로 보면 조국 전 장관 사건이나 여러 가지 저희 당에 칼날을 들이댄 걸로 비교를 해보면 아니 뇌물죄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지금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해서 재판 과정에서 여러 증거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소환 수사 하나 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끌고 오고 그러면서 그 특검을 또 악법이라고 하면서 거부하겠다고 비대위원장님 말씀하시고 도대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법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리고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그 정치와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의 그 호기에 찬 그 말씀은 어디로 갔는지 저는 너무나 궁금합니다. 이번에 쌍특검 관련해서는 대장동 관련해서 그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있다. 뇌물을 받은 거다라고 이제 확신에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특검을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그 도이치 주가 조작건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증거들이 나오는데 그걸 왜 거부하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좀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본인이 수사팀으로 있었던 최순실 특검에는 그 피의 사실에 대한 일상적인 브리핑 내용이 들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는 그런 브리핑이 있는 것이 악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정말 이중적 잣대 아닌가요? 더 나아가서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피의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데요. 어떻게 국회에 나와서 아직 기소도 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뭐 이재명 대표는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마치 범죄자인 양 세부적으로 30분에 걸쳐서 그것도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해서 중간에 이제 중단된 게 그 정도입니다. 본인 스스로는 국회에서 피의사실 공표 범죄를 그렇게 저질러 놓고는 그걸 법적으로 브리핑하는 걸로 특검법에 넣는 거는 악법이다. 이런 이중잣대를 가지고 어떻게 반대를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뭐 국민들 우려를 전달한다고 말씀하시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전 입장을 분명히 밝히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네. 양이원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와 함께 무전공 입학 문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공 간 경계를 허문 무전공 입학을 도입한 대학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어제 전국의 인문대학장들이 모여서 집단 반발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국공립대 그리고 사립대 인문대학장 협의회 다 이제 어제 서울대에 모였습니다. 이제 성명을 내면서 이 대책 없는 무전공 모집제도 도입은 기초학문 붕괴를 가속화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가 이제 무전공 모집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하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를 좀 중단하라 이렇게 강하게 나온 겁니다. 이제 아무래도 날이 갈수록 인문대 인기가 좀 시들해지고 있는데 대학가에서는 지금 위기감이 감도는 지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무전공 모집 제도가 도입되면 인문학 전공을 지망하는 학생 수가 지금보다도 더 급감할 것이다 이런 염려가 되다 보니까 이같이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무전공 입학 원하는 수업을 폭넓게 들도록 해서 이제 대학 내 칸막이 허물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미 기존 대학에서 무전공 입학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네네.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포항의 한동대라고 있습니다. 전 과목 영어로 수업하는 학교로 유명한데 이 개교 초기에부터 이제 신입생 전체를 무전공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인문 이런 거 무슨 뭐 예를 들어 뭐 경제학 인문, 뭐 문학 인문 뭐 이런 식으로 인문 과목을 경험해보고 나서 내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큰 장점으로 꼽히고요. 다만 이제 전공 학점을 좀 그 단시간에 채워야 한다는 점이 학생들한테는 좀 부담으로 꼽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학년 때부터 이제 전공이 정해져 있으면은 약간 전공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이제 2학년 때 전공이 정해지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부지런히 채우려면은 좀 벅차다 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요. 어쨌든 지금 한동대 외에도 뭐 카이스트, 포스텍 이런 데서도 이미 학부 과정에서 무전공 입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어제 인문대학장들 기자회견으로 돌아가 볼게요. 인기학과 쏠림 현상 외에 어떤 근거로 이 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례를 드는 건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의대, 뭐 치대, 약대, 경영대, 법대 이런 데들이 주로 이제 전문대학원, 대학원 과정에서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대학에서는 학부에서도 있지만은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 한국은 이런 학과가 다 학부 단위에 있는 거예요. 뭐 경영학과, 의학과, 뭐 약학과 이런 것들이죠. 이런 상황에서 무전공을 도입해버리면은 이런 부작용이 더 드러나 버린다. 이미 대학에서도 지금 복수전공 제도가 많이 있는데 이거 할 때 취업에 유리하다는 뭐 경영대라든지 또 요즘은 또 개발 이런 부임이 불어서 컴퓨터공학과로의 지금 쏠림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지금 뭐 인문대 소위 말하는 문학사학 철학이라고 하는 이런 문사철이 취업에 불리하다고 분류가 돼서 이런 학과들의 비인기는 불을 보듯 뻔하지 않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가 구체적인 뭐 추진 계획이나 또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같이 내놓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좀 우리가 반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그렇군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우리나라 플라스틱 배출 기업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이제 발간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예. 그린피스가 이제 지난해 7월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 동안 2,084명 시민을 대상으로 이들이 이제 사용하고 버린 일회용 플라스틱을 직접 기록한 결과를 이제 작성을 했는데요. 네. 일주일 동안 배출된 일회용 플라스틱이 총 86,055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일주일에 40개가 넘는 이 일회용 플라스틱을 배출을 하는 거죠. 그중에서 식품 포장재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요. 일주일간 나온 식품 포장재가 전체 배출량의 한 78%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군요. 식품 포장재도 세부적으로 나누면 또 종류가 다양할 텐데요. 네. 비중이 어떻게 달랐나요? 아무래도 가장 많은 게요. 그 생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료류 포장재 배출량이 37.6%로 가장 많았고요. 이 과자라든지 사탕 이런 간식류 포장재가 15%대 그리고 즉석밥이나 뭐 밀키트 같은 가정 간편식류가 14.3%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지금 음료류 포장재가 4년 연속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데요. 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이 있어요. 배출량 상위 10개는 이 모두 식품 제조사들이 만든 건데 이 조사에서 나온 게 회사가 총 4,524개의 회사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뭐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은 전체 제조사의 0.22%에 불과한 이 제조사 10곳이 전체 플라스틱의 약 22%를 생산하고 유통을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로 좀 말씀을 뭐 일일이 거절로는 안 하겠지만은 뭐 생수 회사들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군요. 플라스틱도 재활용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건 나뉘는데 이번 조사 비중이 어떻게 달랐습니까? 그러니까 재활용이 그 쉬운 단일 재질 뭐 구조 이런 예를 들어서 뭐 페트, 뭐 PP, PS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은 한 52.2% 그나마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네. 그럼 나머지는 재활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지금 그린피스에서는 음료 기업들이 뭐 경량화라든지 뭐 무라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제 플라스틱을 절감하고 있는 것처럼 좀 포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절감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의 플라스틱을 매년 사용하고 있다. 오히려. 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줄이기 위해서 실질적인 좀 목표를 세우고 사용량을 감축해야 한다. 이게 지금 그린피스의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 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전종철의 전격 시사에서 매주 목요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성큼성큼 경제에 다가서는 진격의 경제. 김영익 서강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정리를 해 주세요. 예, 미국의 3대 지수라면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입니다. 네. 이 중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S&P 500이 계속 최고치 경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뭐 약간 올랐는데요. 뭐 4,868로 역사상 그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계속 오르기는 올랐습니다만은 나스닥 지수는 2021년 11월 달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치 기록했다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약간 떨어졌었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S&P 500는 연일 최고치 기록하는 반면에 다우지수는 38,000선 돌파한 뒤 잠시 이제 주춤하는 모양이세요. 예.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건가요? 예, 구성 종목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S&P 500이라는 것은 주로 제조업 이외에 30대 우량 종목이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 보니까 넷플릭스라는 그 회사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 회사가 주가가 무려 11%가량 올랐어요. 그러면서 S&P 500은 그것 때문에 올랐는데. 무슨 요인이 있었나요? 무슨 발표라든지.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실적이요? 실적이 기대치보다 좋게 나오고요. 그런데 이 넷플릭스라는 종목은 다우지수에는 편입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S&P 500은 올랐는데 다우에는 이 종목이 안 들어가지고 떨어졌었습니다. 넷플릭스의 영향이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이제 상승세인 이유 무엇입니까? 우선 미국 경제가 좋습니다. 예, 작년에 우리 경제가 오늘 아침에 발표됐습니다. 1.4% 성장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데요. 한 2.5%. 미국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높은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좋으니까 기업이익이 늘어나고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요새 전 세계적으로 AI 혁명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AI 혁명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거의 다 미국에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뭐 애플, MS,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미국 주가가 다른 나라 주가에 비해서 크게 올랐습니다. 이런 상승세 언제부터 시작됐었죠?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2020년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요. 미국이 금리를 거의 0%까지 내리고 돈을 엄청 풀었었어요. 네. 그래서 2022년 뭐 4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상승세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세요? 예, 조금 더 이어질 거로 보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미국 주가가 경제 변수에서는 너무 빠르게 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명목 GDP하고 미국 S&P 500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요. 네. 그거로 평가해 보니까 제가 한 10% 정도가 가대평가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의 그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이런 거 올간 지표들이 발표가 되거든요. 대표적인 경제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도 10% 이상 좀 가대평가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계속 사가상 최고치를 경신해 가기보다는 좀 쉬었다 가는 모양이 아닐까. 예, 그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명 서학개미,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증시 쏠림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많이 몰렸습니까? 예. 예, 작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해외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데 미국 비중이 61%예요. 유럽 비중 한 15%, 일본, 중국 비중 3%인데요. 거의 61%가 우리가 미국 투자하고 있죠. 네. 예, 그런데 지금 미국 주가가 올라가지고 그동안 수익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가대평가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61%는 좀 높다. 예, 조금 줄이고. 그러니까 서학개미들이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저는 취지세요? 조금 조심스러운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경제 지표와 비추어 보건대. 예, 장기적으로는 미국 주가 계속 오릅니다. 예. 예,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경제 지표에 비해서 단기적으로 너무 빨리 올랐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서학개미들은 이렇게 일단은 지금 웃고 있는데 동학개미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 증시 상황 어떻습니까? 예, 작년에 그 세계 평균 주가 지수가 한 20% 올랐는데요. 우리 코스피 19%, 특히 코스닥은 28% 올랐어요. 작년에 우리 주식 성적 괜찮았습니다. 네. 예, 그런데 문제는 올해 들어와서 세계 주요 주가지 중에서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어제까지 보니까. 코스피가 7.0%나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느냐. 최근에 저 북한 리스크가 조금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리스크가 반영된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경제가 수출 주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관세청에서 20일까지 수출을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상보다 수출이 빨리 늘어나야 되는데 조금 더 덜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작년 주가가 11월, 12월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기관들이 일부 연초에 들어가지고 작년에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이익 실현을 하면서 좀 많이 팔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면서 우리 주가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는데요. 예. 그런데 미국 주가는 가대평가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 명목 GDP, 유동성 이런 걸 평가하면은 우리 주가는 저평가 영역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제 북한 리스크가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수출 실적 저조, 그다음에 일부 이익 실현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은 그런데 올해 한국 증시는 어떨지 좀 전망을 좀 해주세요. 예, 뭐 여기서 크게 뭐 추세적인 상승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저평가됐다. 얼마 전에 그 우리 코스피가 2,400까지 떨어졌는데, 네네. 뭐 우리 명목 GDP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 금액 이런 걸 평가하면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뭐 더 이상 떨어지기는 힘들 것 같고요. 뭐 여기서 계속 좀 박스권에서 조정을 보이다가 저는 뭐 5월 이후에 한 단계 좀 오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가까운 나라 중국 역시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작년에 세계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중국 주가 많이 떨어졌고 지금 우리 이거 ELS 문제가 됩니다. 홍콩 주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올해 들어와서도 이 두 나라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그제는 반등했죠.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돈을 많이 풀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올랐는데요. 뭐 중국 주가도 여전히 좀 저평가 영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작년에 저 미국 주식 많이 오르고 중국 주가는 저평가되고 그랬었는데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평가된 것이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연말로 갈수록 미국 주가보다는 중국이 워낙 작년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조금 중국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주가가 떨어지고 또 중국 주가 떨어지는 것도 이제 연관이 돼 있을 텐데 한국 주가 떨어지는 게 중국 경제 침체와 연관돼 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중국 경제가 그동안 고성장 시대는 끝났고요. 이제 4 내지 5% 성장하는데 중국이 이제
성장 시대 접어든 거죠. 그래서 성장률은 낮지만은 그래도 최근에 보니까 중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이 아마 극단적인 침체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경제 변수에 비해서 중국 주가가 좀 저평가 영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미국 증시 훈풍이 아직 이제 국내까지 영향을 지금 현재는 미치지 못한다는 건데 주로 부문별로 보면 어떤 부분이 안 좋습니까 지금? 예, 우리나라 주식 보면요. 예. 최근에 모든 업종 다 떨어졌는데요. 특히 그 2차 전지 업종. 예. 그것들이 작년 그 상반기에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거품이 발생했다가 예. 하반기에 이제 많이 꺼졌죠.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그동안 정말 빠르게 성장했는데 네. 뭐 가격이 비싸다. 그다음에 뭐 충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로 전기차가 성장이 좀 잠깐 주춤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됐는데요. 뭐 일부 종목별로 보면은 상당히 좀 이제 제자리 제가격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작년에 엄청 실적이 좋았던 뭐 2차 전지를 포함해서 그 이제 거품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근데 오히려 제자리를 잡는다. 그리고 올해 우리 경제가 수출 중심으로 아마 2% 넘게 성장할 텐데요. 근데 최근 그 수출 통계를 보니까 반도체하고 선박 네네. 이쪽이 수출 증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뭐 작년에 자동차가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올해 그 수출 동향을 보니까 반도체하고 조선업종 이쪽이 수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최근 뜨거운 관심을 모은 비트코인은 ETF 현물 출시 이후에 급락을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선 저 증시격언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뉴스가 나오면 그 이전에 다 올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ETF 편입된다. 그 이전에 많이 올라버렸죠. 기자들 사이에 또 얘기가 증권 출입 기자들이 사면 다 팔아라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계속 말씀하시면요. 신문에 그 보도가 나오면은 그런 식으로 미리서 올랐기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고점에서 지금 한 17% 정도 떨어져 있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조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더 문제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비트코인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요인 보니까 미 달러 지수예요. 미 달러 지수. 달러 가치가 오를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고 달러 지수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거든요. 둘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달러 지수가 좀 올랐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미국 그 대내 불균형, 미국 연방정부 부채 많고 대부채도 너무 많거든요. 그다음에 전 세계 중앙은행이 달러를 계속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중앙은행가 달러 보유 비중이 2000년에 71%였는데 최근 59%까지 줄어들었거든요. 특히 중국이 달러를 줄이고 금을 사고 있죠. 이런 거 보면 달러 가치가 앞으로 중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 많이는 안 떨어지고요. 뭐 앞으로 좀 멀리 가면 조금 오를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은 ETF 현물 출시로 투자가 편해지면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어요. 그 기대감으로 1월 초엔 3년 만에 최고치 기록하기도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문에 그 ETF 편입된다니까 그 이전에 미리서 많이 올라버린 거죠. 그런데 그 비트코인 가격이라는 건 적정 수준을 추정할 수가 없어요. 그 이전에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그 상대적인 영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미국에서 비트코인 상장 ETF를 공식적으로 승인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화폐의 본질적인 기능인 아마 거래 수단은 되기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 투자 수단이다. 이거는 인정해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소문에 미리서 많이 올랐는데 막상 발표됐자마자 뭐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마는 저는 투자 수단으로 계속 남아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하락세 이어가고 그렇게는 안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좀 많이 투자하시는 건 위험하고요. 우리가 주식 채권 투자하면은 주가가 떨어져도 배당금 이런 게 나오고 채권 투자하면 이자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트코인 금 이런 것들은 이자 배당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는데 중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은 비트코인이나 금 가격 같이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관심도 갖고 많이는 아니지만은 뭐 투자 자세는 한 10% 안팎
이 정도는 뭐 저는 투자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제 최근 도이체방크가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럽, 영국 개인 투자자의 42%가 비트코인이 향후 몇 년 안에 사라진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저기 교수님 그렇게 보시지는 않는 거네요. 그러면 여전히 그 투자 수단으로는 남아 있을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지는 않고 언젠가 또 이게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게 2009년에 등장했거든요. 네. 하필 2009년이 왜 등장했느냐 그걸 보면은 2008년에 미국에 위기가 오고요. 과거처럼 미국 경제, 미 달러를 못 믿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비트코인이 등장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투자 수단으로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수단으로 남아있겠다는 말씀 듣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진격의 경제 김영익 서강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출근길 교통량 꾸준한 가운데 돌발 구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분당 수소로 성남 쪽 탄천 1교에서 수소 사이 2차로에 추돌사고 나서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 청담대교 부근 1차로에 추돌사고를 처리하면서 여파로 암사대교부터 정체입니다. 지나서 방화대교 부근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월드컵대교부터 속도 더딥니다. 강변북로 구리방향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1시간 정도 걸리고요. 반대 일산 쪽은 천호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또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속도 더딥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쪽은 정릉터널에서 성산램프까지 지체 서행하고 있고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도봉요금소에서 성수분기점까지 지정체 반복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일산에서 판교 쪽 계양에서 송내까지 밀리고요. 반대 판교에서 일산 방향도 장수에서 송내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부터 9시까지 여러분은 지금 전종철의 전격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겨울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이 오면 도로 결빙을 막기 위해서 제설제를 사용하는데요. 제설제로 사용되는 염화칼슘이 어떤 방식으로 뿌려지고 있는지 또 도로에 남아서 발생하는 문제는 없는지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이재준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있는 이재준 교수입니다. 겨울철에 도로가에 보면 눈처럼 보이기도 하고 소금처럼 보이기도 하는 흰 알갱이가 많이 있어요. 이게 바로 제설제로 뿌려진 염화칼슘이죠? 예, 맞습니다. 겨울철 도로에 하얗게 보이는 것은 눈을 녹이기 위해서 살포된 제설제가 맞습니다. 네. 국토부에서 만든 제설 작업 체계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이런 매뉴얼이 만들어졌습니까? 네, 국토교통부에서는 도로 제설 업무 수행 요령이라는 매뉴얼을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만들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뭐 2019년 뭐 상주 영천 고속도로 블랙아이스 40여 대 다중 추돌 사고 이후에 그걸 또 다듬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 뒤에 이제 처음 언음비라는 게 처음 와서 도로 결빙 사고 나서 그때 19년도에 개정을 해서 20년에 판이 이제 개정된 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염화칼슘은 어떤 식으로 살포를 합니까? 눈이 오기 전에서 미리 사전 예비 살포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적설량이 있는지 그다음에 온도에 따라서 그 살포량을 이제 조절하면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눈이 오기 전에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이제 사전 살포가 있고 이제 오기 시작할 때 이제 뿌리는 그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네요, 살포가.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컨대 면적당 살포 양은 대충 정해져 있습니까? 네, 그래서 뭐 예비 살포 기준으로 보면은 온도가 뭐 0에서 5도일 때는 뭐 15g per 미터의 제곱당 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눈이 많이 오게 되면 25g per 미터 제곱 등 그래서 다양한 온도 기준과 강설 기준에 따라서 살포량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눈은 녹여야 되고 그다음에
또 너무 과잉이면은 또 많이 도로에 남아 있고 하니까 적절한 양을 뿌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예. 제설제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제설제 사용량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맞습니다. 23년도 1월에 발생한 구리포천 고속도로 결빙에서 같이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네. 도로 교통안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게 제설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래서 제설제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도로 관리하는 국토교통부나 한국도로공사 같은 경우에서도 겨울철 눈 또는 결빙에서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제설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용량 증가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뿌린 염화칼슘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없어집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남아 있습니까? 자연적으로 없어진다는 거는 이제 염화칼슘 이제 눈과 함께 녹으면서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것도 있고요. 근데 주행하는 차량이나 바람에 의해서 흩날려서 없어지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가 이제 도로에 주행하는 차량에 달라붙거나 도로 구조물에 달라붙어서 남아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 이 가장자리에도 이렇게 좀 보이는 것도 이제 남아 있는 일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눈을 쌓으면 도로를 가장자리로 눈을 몰아놓기 때문에 예. 이제 거기에는 이제 눈과 제설제들이 많이 모여 있고 이제 눈은 녹으면서 물은 증발하고 남아 있는 이제 소금 염화칼슘은 길가에 하얗게 남게 되는 거죠. 아까 이제 구조물에 붙어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제 염화칼슘 살포가 불가피하지만 최근 이제 과다 살포로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염화칼슘으로 인한 일단 도로 구조물 피해 없습니까? 염화칼슘이 사용되는 염화칼슘이 콘크리트를 강도를 저하시키고 또 콘크리트 내부에 있는 철근도 이제 부식시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도로 구조물에는 당연히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분당 정자교 붕괴 원인 중에 하나가 제설제로 인해 손상이라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설제가 이제 횟수가 많이 뿌려짐으로 인해서 누적되는 잔존 염화칼슘 양이 많아져서 구조물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그 구조물에 악영향을 주다가 도로 파임으로까지 이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네, 이제 이제 포토홀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포토홀 이제 많이 발전 시기가 이제 봄철 해빙기하고 여름철 장마철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여름철에는 많은 비로 인해서 아스팔트 사이에 물이 많아지고 겨울철에는 해빙기에는 이제 밑에 지반이 얼었다가 녹으면서 약해지고 눈이 이제 많이 있어서 도로 포장 노면에 물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아스팔트 골재 사이의 점착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하나씩 그 골재들이 빠져나오면서 이제 그 포토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토홀이 생기는 요인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그동안 겨울철 사이에 누적된 염화칼슘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염화칼슘에서 정확하게 물의 영이 맞습니다. 그건 포토홀은 주로 물의 영향이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염화물이 콘크리트하고 바로 반응을 해가지고 어떤 콘크리트의 그 강도 저하나 그런 건 되지만 아직 그 아스팔트 포토홀의 그거는 염화물에 의해서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발견된 건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이제 우리가 포토홀이 생기면 이제 복구해야 되잖아요. 되게 위험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크기가 큰 거는 더더욱 위험하고요. 예. 포토홀 복구 공사는 보통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포토홀 복구 공사는 응급 보수 재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홀 면적만큼을 채워놓고 다진 후에 바로 교통 개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 예방 보수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살짝 칼로 베었을 때 밴드를 붙여서 지혈을 하는 것처럼 일단 포토홀이 발생하면 일단은 응급 보수제로 거기를 메우는 형식으로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다음에 뭐 재발하면 또 역시 뭐 같은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구간이 많아지면 이제 전체적인 넓은 면적을 다시 이제 걷어내고 재보수하는 포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이게 뭐 땜빵식으로 조금 하다가 나중에 그런 면적이 많아지고 그런 그 구간이 많아지면은 어떤 특정 구간을 정해서 전체적인 공사를 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염화칼슘 때문에 차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염화칼슘의 염화물이
차량의 철을 부식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겨울철 도로에서 달리면은 염화칼슘 이제 차량에 달라붙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차량 자체 부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를 예방해서 봄이 되면 이제 차량 하부 세차를 많이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부에 붙어 있는 염화물을 이제 제거해서 이제 차 부식을 막기 위해서 하부 세차를 많이 이제 하게 됩니다. 겨울 지나고 나서 혹은 겨울이 다 지나지 않더라도 좀 눈이 많이 왔을 때 운행을 했다면은 내 차량 하부에 이제 염화칼슘이 붙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그 차를 보시면 하얗게 한번 보이실 겁니다. 하부에 네네. 보시면. 예, 그때는 한번 이제 하부 세차를 해주시면 차의 부식을 예방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가로수나 토양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설제로 인해서 그게 2차적인 사례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나무가 말라 죽거나 식물의 생육이 저하되고 그다음에 도시 하천이나 지하수 등의 수질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연구 보고가 발표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염화칼슘은 반려동물 산책 시 부상 원인으로도 꼽혀요. 왜 그렇죠? 이제 그 염화 동물들의 그 어떤 뭐 발에 달라붙어 있어서 이제 그걸 떼어주지 않으면 이제 소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미끄러질 수 있다 덩어리가 이거죠. 뭉쳐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반려동물들이 만약 밟았을 때 거기에 뭐 약간 날카롭게 되어 있으면 다칠 수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생태계 부작용을 생각했을 때 염화칼슘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염화칼슘 줄이려는 노력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들이 눈 또는 얼음비가 내리는 기상 환경에서 속도를 줄이는 안전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어느 도로 관리 업체에서는 그런 결빙 사고를 막기 위해서 제설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 대형 결빙 사고가 발생할 횟수가 줄어든다면 그만큼 염화칼슘 사용량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염화칼슘 부작용 막기 위해 도로 열선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공사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의 실효성, 경제성이 있을까요? 열선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사가 어려움도 많이 기술이 좋아져서 어려움도 많이 해소가 됐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열선에 사용되는 전기 사용량이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관리청에서는 그게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용량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공 비용이라든지 관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만만치 않다는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전북대 토목공학과 이재정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 전종철의 전격 시사.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고 운전하다 길 가던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가해자가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지적했습니다. 유가족은 가해자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월 25일 목요일 전종철의 전격 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전종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